유혈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북아프리카 수단에 청해부대가 추가로 급파됩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한 철수를 위해 육해군 최정예 특수부대가 잇따라 투입됐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내구 전 상임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수사에 제동이 걸린 검찰은 재청구를 검토 중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잠시 뒤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강행할 예정인데 당내에서는 진실고백 운동을 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반도체 특허 침해로 4천억 원을 배상하라는 배심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삼성은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독감 환자가 한 달 새 60% 가까이 늘었습니다. 7세에서 12세 어린이가 가장 많은데 방역 조치 완화로 마스크를 벗은 데다 개학 이후 외부 활동이 많아진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군부 사이의 내전으로 유혈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북아프리카 수단에는 현재 우리 국민 29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정부가 이들의 안전한 철수를 돕기 위해 군 수송기를 보냈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해군 최정예 특수부대가 포함된 청해부대를 추가로 급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자칫 현지 돌발 상황으로 공항을 통한 이 대피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먼저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만 살랄라항에 주둔 중인 청해부대와 충무공 이순신함을 수단 인근 해역에 급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수단에선 정부군과 반군 간의 무력 충돌로 현재까지 400명 이상의 사망자, 3,5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는데 아직 현지를 탈출하지 못한 재외국민 29명의 대피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에 파견된 청해부대는 지난 2011년 소말리아 해적에 피랍된 선원 21명을 구출했던 아덴만 여명 작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부대로 해군 최정예 특수부대 UDT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현지 교민 대피를 위해 어제 수송기와 함께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 대테러 특수임무대를 파견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육해군 최정예 부대를 동시에 투입한 건데 군 관계자는 현지 돌발 상황을 대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1일 수단 정부군과 반군이 사흘 동안 휴전에 합의했지만 언제 다시 교전이 벌어질지 알 수 없고 우리 국민이 거주하는 수도 하르툰 공항도 폐쇄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일단 군 수송기는 아프리카 지부티에 있는 미군 기지에 머물고 있는데 정부는 해군 구축함을 활용해 현지 교민들을 해상으로 안전하게 데려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이처럼 무력 충돌을 이어온 수단 정부군과 반군은 우여곡절 끝에 사흘 동안 휴전하기로 합의를 했지만 곳곳에서 산발적인 교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이 힘든 매우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반군은 외국인 대피를 위해 모든 공항을 개방하겠다고 했습니다만 포탄과 총탄이 어디서 날아올지 몰라 공항까지 가는 것조차 쉽지 않다고 합니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 다른 나라들도 자국민 철수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수단 상황은 유지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커먼 연기가 치솟고 총성과 폭발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라마단 종료를 기념하는 이슬람 축제 기간에 맞춰 정부군과 반군이 사흘간 휴전에 합의했지만 이른 아침부터 무력 충돌은 이어졌습니다. لم نتذوق إلى هذا العيد طعما أبدا فهناك الحزن في الفقداء هناك الحزن في الدمار هناك الحزن في النهب 단전과 단수, 식량 부족에 시달리는 시민들이 목숨을 건 피란 행렬에 나섰지만 이동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망자는 400명을 넘어섰고 부상자도 4,000명에 육박합니다. 반군은 휴전 기간 모든 공항을 부분적으로 개방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실제 이용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반군이 공항을 어느 정도 통제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데다 이전에 세 차례 일시 휴전 합의가 모두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We are very concerned about reports of continuing clashes. The Secretary also made calls to Generals Burhan and Hamedi yesterday to urge full adherence to the ceasefire. 미국은 대사관 철수를 검토하고 있고 일본과 영국 등도 자국민 구출을 위해 군용기를 대기시키고 있는데 언제 하늘길이 열릴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강내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강 전 감사는 2년 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후보의 당선을 위해 수천만 원을 뿌린 혐의 등을 받고 있죠. 검찰은 강하게 반발하며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송 전 대표와 다른 의원들로 수사 범위를 넓히려던 수사 계획에는 차질이 생겼습니다. 황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강내구 씨가 서울구치소를 나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강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겁니다.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송영길 전 대표님도 돈봉투 전달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강 씨는 2021년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9,400만 원을 의원과 당직자에게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 12일 강 씨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이후 강 씨가 증거를 인멸하고 관련자들을 회유해 허위 사실을 진술하게 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증거를 인멸했다고 보기 어렵고 현 단계에서 강 씨를 구속하는 건 방어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피의자인 강 씨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송 전 대표를 향하던 검찰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검찰은 다음 주 강 씨의 자금줄로 지목된 사업가를 소환하는 등 보강 수사를 통해 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이번 영장 기각과 관련해 민주당은 이례적으로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이목은 송영길 전 대표의 입에 쏠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인데 강내구 전 감사의 영장 기각이 언급할 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회견을 지켜보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도덕적으로 파산했다고 연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랑스 파리에 체류 중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기자회견은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 11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파리 시내의 한 사무실에서 약 30분간 이뤄질 걸로 보이는데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한 입장과 귀국 시점에 대해 밝힐 예정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기자회견을 만류했지만 조기 귀국해서 입장을 밝히는 게 좋겠다. 정작 송 전 대표의 입장 발표를 앞두고 향후 대응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아직 정해진 건 없고요. 늦더라도 내일 오전 중에는 당에서 정리된 입장이 나가지 않을까. 민주당 내부에선 송 전 대표의 귀국만으로 사태가 진정되지 않는다며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정훈 의원은 오늘 SNS에 돈봉투 의혹에 대한 결백을 주장하며 민주당 국회의원 169명이 모두 사실을 고백하는 게 부패정당 꼬리표를 떼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강 건너 불구경하시는 겁니까? 기자회견을 할 시간에 귀국행 비행기에 오르면 될 일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 전현직 대표를 겨냥해 대를 이어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도덕적으로 파산한 민주당이라고 직격했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바이든 미 대통령이 북한의 핵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 억제 추가 조치를 약속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요구해온 한국형 핵 공유가 구체적 성과로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 문제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로이터에 바이든 미 대통령이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확장 억제에 대해 충분한 조치를 약속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중의 기대와 확장 억제 약속의 현실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한국 당국자들과 강도 높게 협력하고 있다고 밝힌 겁니다. 미국의 전술 핵을 배치한 나토식 핵 공유를 넘어 핵을 비롯한 미국의 전략 자산을 움직이는데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한국형 핵 공유가 얼마나 구체화될지가 관건입니다.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더욱 공고히 하고 양국 간 확장 억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작동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한미 동맹이 지난해 정상회담을 계기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한 만큼 이번 회담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대만 문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Official state visit where I have absolutely no doubt that they will talk about a range of challenges not just in the Indo-Pacific but across Europe and in Ukraine. 미 측은 국빈 만찬에서 양국의 굳건한 결합을 상징하는 특별 메뉴를 준비 중인데 특히 질 바이든 여사의 선택으로 한국계 유명 셰프 에드워드 리를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도로 곳곳에는 대형 태극기와 성조기가 개양되고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광고물이 걸리는 등 환영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최근 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통 봄이면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줄어들기 마련인데 올해는 한 달 새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호흡기 바이러스와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요. 시원하게 마스크를 벗고 야외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자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소아과. 토요일 오전이지만 수십 명이 진료를 기다립니다. 성객이 이루는 30분이면 그게는 30분 이상 걸립니다. 대부분 38도 이상 고열과 인후통 등 독감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오늘 어디 아파요? 지금 감기 증상이 3월 유치원 때부터 계속 반복되고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 수는 4월 둘째 주 기준 18.5명으로 한 달 전보다 58% 증가했습니다. 절기 독감 유행 기준인 4.9명보다 4배 가까운 수치입니다. 특히 7살에서 12살이 가장 많이 걸렸고 영유아도 1000명당 21명에 달했습니다. 아이 반의 절반 정도가 다 독감이나 감기에 지금 걸려가지고 걱정은 많은데 이제 뭐 맞벌이 주부나 이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또 보내야 되는 고충이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등 방역 조치가 완화됐고 큰 일교차와 학교 개학 등 단체 생활과 외부 활동이 많아진 게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최근에 이제 아이들이 활동도 늘고 마스크를 벗으면서 감기 환자들이 이제 다시 좀 늘고 있는 추세라고 볼. 독감뿐 아니라 감기 입원 환자도 지난주 2,200여 명으로 한 달 사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씻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무조건 멈춰야 하는 것 여러 번 전해드렸죠. 1월부터 시작된 계도 기간은 끝났고 오늘부터는 일단 정지를 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단속 현장을 따라 가봤더니 1시간 만에 30명의 운전자가 적발됐습니다. 송민성 기자입니다. 횡단보도를 지나쳐 우회전하는 택시를 경찰이 멈춰 세웁니다. 네, 도로교통법 5조 위반, 신호 위반하신 거예요. 우회전 일시정지 규정을 어긴 겁니다. 이거 벌점 너무 커서 안 돼요, 이거 저는. 정지선에 서 있었잖아요, 정지선에.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운전자도 적발됐습니다. 면허증 한 번만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달라진 도로교통법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일 땐 우회전을 하면 안 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도 무조건 일시정지를 한 뒤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3개월의 계도 기간이 끝나고 오늘부터는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위반 시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 이륜차는 4만 원에 여전히 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들이 많았습니다. 경찰이 1시간 동안 단속한 결과 이곳 사거리에서만 총 30건이 적발됐습니다. 새로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이 운전자들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정지선이 너무 바짝 오니까 그게 잘 안 보인다는 얘기지. 잘 안 보여요. 솔직히 잘 안 보여요. 네, 안 보여요. 사각지대가 많고 또 뭐 나무도 가리고. 경찰은 의견 수렴을 거쳐 우회전 신호등을 확충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만취운전자 차량에 치여 길을 걷던 9살 배승아 양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우리 사회에 아픔을 남겼는데요.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와 같다는 목소리와 함께 처벌 수위를 높이는 윤창호법, 민식이법이 생겨났지만
법원 판단은 상급심에 갈 때마다 감형되는 등 국민 법관정과는 동떨어진다는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부 서영일 기자와 실태 그리고 문제점을 따져보겠습니다. 자, 서 기자,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처벌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부터 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여러 사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 자료를 보면 1심 법원은 음주운전자의 1.8% 정도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네. 생각보다 실형 비율이 좀 적다고 느껴지죠. 그런데 2심으로 가면 실형 비율은 좀 더 줄어듭니다. 1심에서도 1000명 중에 18명만 실형을 받는데 그것보다 더 줄어든다고요? 얼마나 감형이 되는 겁니까? 네, 제가 최근 법원 판결문을 좀 분석해봤습니다. 운전자들이 항소를 해서 2심에서 형량이 줄어든 경우가 상당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좀 간추려봤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음주운전자가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을 받거나 형량이 4개월 정도 줄어든 경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유도 물론 제각각이었습니다. 이유가 뭐였습니까? 네,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힘썼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 공통적인 이유였습니다. 물론 일부 판결에선 1심 선고로 인해 일정 정도 수용 생활을 했다는 점도 감형 이유로 있었습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됐다는 이유로 감형을 했다. 자동차 소유자들은 대부분 종합보험에 가입을 하는데 그렇다면 거의 다 감형 사유를 갖고 있는 셈이 되는 거네요. 저로서는 다소 이해하기 좀 힘든 부분입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일선 판사들에게 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주된 감경 사유인 만큼 보험 가입을 통한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예.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한 사건에 대한 판사 3명이 의견을 나누어 결론을 내리는데 음주운전 사건을 두고 판사들마다 개개인의 의견이 다른 데다 관례상 과거 판례를 뛰어넘어 양형을 세게 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네, 피해자 피해 회복 부분은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을 테고 또 과거 판례도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좀 실질적인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그래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크게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처벌 강화와 예방입니다. 처벌 강화와 관련해선 최근 대검찰청이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에 교통사고와 관련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는데요.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초범이라는 이유로 벌금형을 내려지는 건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안으로 음주 상태에서 아예 차량의 시동을 걸 수 없게 하는 잠금 장치, 이른바 IID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재범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순차적으로 못한다면 음주운전 전력 있는 사람의 차에 부착하도록 명령을 내려. 이미 미국이나 유럽 등에선 IID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10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그렇군요. 음주운전은 범죄입니다. 범죄를 막아야 하는 게 국가의 책임인 만큼 관련 입법이나 또 양형 기준을 올리는 등의 실질적인 움직임이 절실해 보입니다. 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지구의 날입니다. 인간 욕심에 자연 환경이 무너지고 함께 살던 친숙한 동물들도 사라지고 있죠. 그 가운데 하나가 토종 여우입니다. 전래동화나 만화 캐릭터로는 자주 접하는 여우를 실제로 보기는 참 어려운데요. 멸종위기 1급으로 야생에서는 전국에 86마리 뿐입니다. 이것도 정부가 복원 사업을 한 덕분인데요. 야생 여우의 생생한 모습이 담긴 영상을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먼저 신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백산 인근 마을. 쥐사냥에 성공한 여우가 붉은 털과 긴 꼬리를 뽐내며 유유히 걷습니다. 등산객이 다니는 도로까지 내려와 주위를 살피기도 합니다. 멸종위기 1급으로 한반도 토종인 붉은 여우입니다. 잡식성인 여우가 마을까지 내려와 고양이 사료를 먹으려다가 밥주인과 마주치자 한참 동안 신경전을 벌이다 결국 돌아섭니다. 어둠이 내린 언덕에서 서너 마리가 엎치락뒤치락 뛰어노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도 나오는 토종여우는 몸 길이 최대 90cm의 객과 동물로 귀의 뒷면과 발등의 검은색이 특징입니다. 현재 파악된 전국의 야생여우는 86마리.
주로 소백산 권역에 살고 있습니다. 소백산은 해발 1439m지만 주변이 분지라 평탄한 지형을 좋아하는 여우에게 최적의 서식지입니다. 사람 거주지 주변에서 친숙하게 살아가는 동물이고요. 소백산이 산과 농경지, 그런 양지 마른 곳이 많이 있고요. 토종여우는 쥐와 새의 포식자여서 농작물 피해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한때 한반도를 누비던 토종여우가 멸종 위기에 놓인 건 새마을 운동 여파였습니다. 당시 쥐잡기 운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지면서 먹이가 줄고 쥐약 2차 중독으로 급감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10여 년간 이어진 복원 노력에 희망이 보이는데 올해는 새끼 여우 20마리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태희 기자입니다. 1970년대 정부는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쥐잡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입니다. 오는 5월 15일 오후 8시를 기해 전국적으로 일제히 쥐약을 놓아 쥐를 잡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토종여우의 먹이가 크게 줄었고 쥐약을 먹은 쥐를 사냥하면서 2차 중독 피해까지 입었습니다. 급격한 도시화와 환경 오염까지 겹치면서 토종여우는 한반도에서 사실상 멸종됐습니다. 정부의 복원 사업이 시작된 건 지난 2012년. 최소 3쌍 이상의 야생여우를 자연적으로 거친 후에 소백산 국립공원에 방사할 예정입니다. 동물원의 토종여우 복원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181마리를 자연 방사했는데 이 중 17마리는 야생에서 태어났습니다. 올해는 더 많은 토종여우 탄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 20마리 정도 태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때 사라졌던 토종여우가 인간과의 공존을 위한 조심스런 발걸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제기된 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에서 4천억 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받았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쪽은 삼성전자가 8년 전 250억 원을 투자하며 협력 관계를 맺었던 기업입니다. 최악의 반도체 불황 속에 악재가 겹쳤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자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의 중소반도체 업체인 넷리스트와 인연을 맺은 건 2015년입니다. 삼성전자는 넷리스트에 250억 원을 투자해 메모리 반도체 관련 특허를 공유하고 신제품을 공동 개발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5년 뒤 재계약을 앞두고 로열티를 다시 책정하는 과정에서 불화가 시작됐고 이듬해 넷리스트가 메모리 특허 침해 소송을 냈습니다. 넷리스트는 삼성이 협업 이후 특허 기술을 가져갔다고 주장했고 삼성전자는 특허 자체가 무효이고 양사 기술이 다르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넷리스트의 손을 들어주고 삼성전자가 특허 5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배상액을 3억 300만 달러, 우리 돈 4,035억 원으로 평결했습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6천억 원에 그친 삼성전자 입장에선 거액의 청구서를 받아든 셈입니다. 삼성전자는 면밀히 검토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통상 배심원 평결이 1심 판결로 이어지는 만큼 항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을 또 걸겠죠. 불복을 해서. 시간이 끌면은 끌수록 협상 테이블로 자리가 옮겨가는 거고 협상하는 그런 그림이 보통이거든요. 과거 삼성전자는 애플과의 디자인 특허 소송 1심에서 1조 50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2심에서 4,500억 원으로 배상금을 줄인 바 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실제 고기와 비슷한 식감과 맛을 내는 대체육이 점점 친숙해지고 있습니다. 건강은 물론 동물 복지, 환경 보호가 식생활의 새 트렌드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구내 식당 메뉴에도 대체육이 등장했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의 한 회사 구내식당. 잘 구워진 햄에 다진 고기가 올려진 삼색 비빔밥이 오늘의 메뉴입니다. 고기처럼 보이지만 콩 유래 성분으로 만든 대체육을 이용했습니다. 두류에서 추출한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것이 특징인데 육류 제품들에 비해서 콜레스테롤 함량이 낮고 합성 보존료나 화학 제품들이 성분이 낮은 점이 직장인들의 반응도 나쁘지 않습니다. 맛은 물론이고 이게 대체육이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고기 맛이 너무 비슷해가지고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이제 대체육도 낯설지 않다는 겁니다. 채식 만두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은 대체육 식당을 간 적도 있었고 레토르트 식품 같은 것도 대체육으로 만들어진 거 많이 이용했었어요. 국내 대체육 시장 규모는 지난해 210억 원가량에서 2025년 320억 원을 넘길 거란 전망입니다. 건강뿐 아니라 환경까지 생각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4%가 넘는 축산업의 영향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도 하고 제가 반려견을 키웠던 사람으로서 뭔가 환경 보호에 일조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서 소비자의 관심이 기후위기, 동물복지 등으로 옮겨가면서 기존 식문화까지 바뀌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인 상하이 모터쇼가 4년 만에 열렸습니다. 올해는 중국 시장을 공략하려는 전기차들이 각축전을 벌였습니다. 중국 차들은 가성비를 앞세웠고 유럽 차들은 고급화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유혜림 기자가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에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36만 제곱미터 규모로 열린 2023 상하이 모터쇼. 축구장 면적의 50배가 넘습니다. 천여 개 회사가 1,500대 이상을 선보였는데 3분의 2인 1,000대가량이 전기차 같은 친환경 차량입니다. 세계 전기차 시장의 절반을 점유하고 있는 중국 업체는 물론 유럽의 전통적인 자동차 업체들도 전기차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During the press day, our message could not be more clear. BMW is going full power on electric. 업계가 전기차에 사활을 거는 건 가파른 성장세 때문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은 전년 대비 40% 이상 커졌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에서 판매된 순수 전기차는 502만 대로 전 세계 판매량의 68%에 달합니다. 중국 비아디는 견고한 중국 판매에 힘입어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친환경차 판매량 1위를 차지했습니다. 비아디는 새로운 전기차 SUV와 세단을 공개하며 1위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作为新能源汽车的领导者，截止3月底，比亚迪已经累计交付超过了390万辆新能源车。 벤츠 마이바흐는 사상 최초로 전기차를 공개했고 롤스로이스, 마세라티 등 초고급 완성차들도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을 알렸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의 내외관을 그대로 차용해 기존 충성 고객이 열광할 수 있는 전기차를 만들겠다는 전략입니다. It's a powerful statement of intent to become a fully electric brand by the end of 2030. 우리나라 현대차와 기아도 고성능 N브랜드와 현지 맞춤형 전기차를 앞세워 그동안 부진했던 중국 시장 재도약에 나섰습니다. 将持续开发符合中国消费者需求的新款车型，并通过引进高品质的电动车型，不断完善电动化产品线。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이 빨라지는 가운데 주도권을 잡기 위한 완성차 업계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는 1년에 딱 3일만 바닷길이 열립니다. 조수 간만의 차로 물이 갈라지는 한국판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는 건데요. 거리두기 해제 이후 4년 만에 신비의 바닷길 축제도 다시 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닷길이 절반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찾아온 관광객들은 아쉬움만 남기고 발길을 돌렸는데요. 어찌 된 일인지 박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닷물이 빠지면서 갯벌로 걸어 들어가던 관광객들이 이내 발길을 되돌립니다. 4년 만에 다시 열린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인데 바닷길이 3분의 1 정도만 열린 겁니다. 1년에 많이 열리진 않아요. 한 2번 정도 열리는데 확실히 열리면은 모세의 기적이라 하죠. 이곳 진도 앞바다에는 1년에 단 사흘 동안만 국내에서 가장 넓은 폭 40m짜리 바닷길이 열립니다. 2.8km 떨어진 섬까지 바닷길이 활짝 열렸던 예전과 확연히 다른 모습에 4년을 기다렸던 관광객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내 70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또 올 수 있겠나.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너무 큽니다. 최대 30cm까지 낮아지던 바다 수위가
올해는 최대 7cm였기 때문입니다. 첫째 날은 -4, 둘째 날은 -7, 마지막 날은 0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에 3분의 1 정도로 바닷길이 열려서 좀 아쉽습니다. 지구온난화 등으로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한국판 모세의 기적으로 불리던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마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지난해 서울대공원에서 태어난 시베리아 호랑이 3마리가 첫 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멸종 위기에 전 호랑이가 건강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돌잔치를 열었는데요. 고기로 만든 케이크가 선물이었습니다. 윤서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알록달록한 꽃과 선물로 꾸며진 돌잔치상 앞으로 호랑이 3마리가 걸어 나옵니다. 실과 붓, 리본으로 만든 돌잡이상이 신기한 듯 여기저기를 살펴보더니 소고기로 만든 케이크를 나눠 먹습니다. 지난해 4월 23일 태어난 해랑, 파랑, 사랑이, 호랑이 3둥이의 돌잔치가 열렸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수교 20주년을 기념해 러시아가 기증한 시베리아 호랑이 부부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1년 만에 몸무게가 100kg에 달할 정도로 부쩍 컸습니다. 멸종위기 1급인 시베리아 호랑이가 건강히 자랐다는 소식에 시민들도 함께 기뻐했습니다. 호랑이들아, 건강하고 앞으로 생태계를 잘 지켜주면 좋을 것 같아. 9년 만에 다시 번식이 됐던 경사스러운 일입니다. 멸종위기 시베리아 호랑이의 종보전에 기여를 했다고. 대공원 측은 호랑이 3둥이가 새로 마련된 방사장에서 다른 호랑이들과 어울리며 친화 연습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한반도 상공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미 공군연합 편대군 훈련에 미군이 공중급유기 3대를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공군 급유기 1대에 미 해병대가 보유한 급유기 2대까지 보낸 건데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비해 원거리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훈련이란 관측입니다. 윤동빈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미 공군의 공중급유기 KC-135 양쪽으로 한미 최신의 전투기들이 삼각 대형을 이루어 비행합니다. 경항모에서 이착륙할 수 있는 미 해병대의 F-35B와 F-18 호넷 전투기도 보입니다. 지난 17일부터 28일까지 약 2주간 실시되는 한미 공군의 연합 편대군 훈련에 미군의 공중급유기 3대가 투입됐습니다. 미 공군의 KC-135는 50리터 자동차 2,300여 대 휘발유와 맞먹는 항공유 11만 8천 리터를 탑재할 수 있는데 양쪽 날개에 달린 호스를 이용해 전투기 2대에 동시에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미 해병대의 급유기 KC-130도 2대가 투입된 겁니다. 연합 편대군 훈련에 미 공중급유기 3대가 동원된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비해 원거리 작전을 연습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 전투기들이 대만 상공에서 작전을 진행하려면 이동할 때 소모되는 연료를 공중급유기가 메꿔줘야 하기 때문에 중국은 이달 들어 실탄을 탑재한 폭격기를 동원해 대만 포위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 해군은 알레이버크급 이지스함 2척을 각각 평택항과 부산항에 입항시키며 북한 미사일 위협과 대만 위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일기장에 천공 없나입니다. 네. 대통령실 관저 이전에 천공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제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자신의 일기에 근거한다고 했었죠? 네, 저희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인데요. 부승찬 전 대변인이 지난 19일에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었는데 이때 경찰이 주요 증거 자료인 이 부 전 대변인의 일기를 제출하라고 했지만 이 제출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줄 증거인데 이상합니다. 이 그동안 부 전 대변인은 이 천공 개입 의혹이 가짜 뉴스다 이렇게 반박을 당하자 이 자신의 일기에 근거했기 때문에 책으로도 쓸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여러 차례 강조해 왔었습니다. 적어도 10개월 동안은 내가 작년 4월에 작성한 일기가 맞다. 예.
그 일기를 혹시 방송 끝나고 나서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예, 뭐 그거는 가능합니다. 저는 일기에 그냥 정확히 들은 거를 기록했거든요. 특히 이 책 자체가 이 국방부 재직 당시 기록한 일기를 주제별로 모은 저서인데 이 천공 의혹만 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었습니다. 경찰은 부 전 대변인의 일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죠? 네, 수사기관은 현재 이 부 전 대변인의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 중이다 보니까 이 천공 의혹이 실제 사실인지 부 전 대변인의 발언 의도는 무엇이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건데요. 경찰은 증거로는 이 부 전 대변인의 일기장이 유일한데도 이걸 제출하지 않는다는 건 해당 일기가 수정됐거나 아니면 이 해당 내용이 아예 없을 가능성까지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 전 대변인 입장은 뭡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통화를 해봤는데 이미 언론에 다 공개가 되어 있는데 왜 수사기관에까지 제출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 언론에 공개된 것을 참고하라고 이렇게 말했다면서 잘못한 일이 없는데 개인 일기를 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부 전 대변인 일기 중에 언론에 공개된 내용은 뭐죠? 부 전 대변인이 한 언론 인터뷰에 한 장짜리 캡처본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천공 의혹이 담긴 일기장과 마지막 수정 시각이 그가 국방부에 재직하던 시점인 2022년 4월 13일로 돼 있습니다. 부 전 대변인은 이 날짜를 근거로 일기를 쓴 뒤에 수정한 내용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하지만 경찰은 이미 언론에 공개했으면 왜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못하냐 이렇게 재차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 전 대변인은 그동안 CCTV만 공개되면은 다 확인이 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런데 CCTV에서는 나온 게 없죠. 맞습니다. 이 민주당까지 가세해가지고 천공 의혹을 밝힐 CCTV를 공개하라고 했었죠. 그때 당시 CCTV 본인들이 명명백백히 밝혀서 우리는 깨끗한 정부고 그런 민간의 개입이 전혀 없다 이렇게 밝혀버리면 떠도는 풍문인지 가짜 뉴스인지는 확인해 보면 알 일입니다. 차라리 CCTV 영상과 출입자 명단, 거명된 인사의 당일 행적을 신속히 공개하면 될 일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전문 수사관들을 투입해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했고 이 한 달치 CCTV를 분석했는데 천공이 등장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천공의 공방 방문은 없었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일기장에 천공 없나의 느낌표는 진짜 없다면 천인 공로할 일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이 난중일기나 안내일기처럼 이 한 시대를 기록한 개인의 일기는 후세의 훌륭한 인생 자습서가 되고 국정 전반에 기록된 승정원 일기는 세계 기록 유산에 올랐습니다. 이번 저서도 이 공직자가 후대에 중요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쓴 일기를 바탕으로 냈다는데요. 가짜가 진짜를 이기고 가짜가 진짜를 나무라는 작금의 현실 속에서 그 일기를 수사기관에 제출조차 못하고 있다면 이 진실을 마주한 국민들이 격분하고 천인 공로할 일입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 여의도 바람에 흔들리는 선관위입니다. 선관위 잣대가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은 종종 있어 왔는데 이번에는 어떤 겁니까? 총선을 1년 앞두고 여론조사 규제 강화법이 화두입니다. 이 개정안은 이 정치 현안 관련 여론조사도 선관위 등록업체만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응답률이 5% 미만인 조사는 공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친윤 핵심인 장제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인데 선관위에서 이 모든 분야의 여론조사가 심의 대상이 되면 이 과잉 규제 우려가 있다면서 최근 반대 의견을 낸 겁니다. 선관위 입장이 바뀐 건가요? 좀 그렇게도 보여지는데요. 지난해 10월에 국정감사에서 이 선관위는 이 법안에 찬성하고 적극 개정에 돕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여론조사를 행하는 업체, 여론조사 업체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해서 자정 기능을 좀 강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법안이 지금 발의되어 있기 때문에 입법 과정에서 그거 더 내가 봤는데요. 근데 6개월 만에 선관위 입장이 왜 달라진 겁니까?
정치권에서는 이 선관위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여론을 호도하는 이른바 꼼수 여론조사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나온 법안에 대해서 이 과잉 규제 우려가 있다고 한 건 이례적이다, 이런 반응입니다. 특히 지난달 장 의원이 회의 중에 자리를 옮긴 이 선관위 사무총장을 공개적으로 질타한 이유라서 이 억하심정 아니냐, 이런 말도 나왔는데요. 하지만 이 선관위에 물어보니까 입장이 바뀐 건 아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여전히 여론조사 규제 방향성엔 동의를 하지만 이 해당 법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다 보니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특히 이 장 의원의 질타에 관련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는 해당 사건 이전에도 같은 입장을 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저희가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선관위 잣대가 사안마다 달라진다는 비판은 빈번하죠. 예, 이 선거 때마다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에 대선 때 신천지 비호 세력, 술과 주술에 빠진 대통령 같은 이 윤석열 당시 후보를 비판하는 듯한 현수막 내용은 허용하고 2년 전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연상시키는 내로남불, 위선 등 같은 표현을 금지해서 이 선관위의 중립성이 훼손됐다, 이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여의도 바람에 흔들리는 선관위의 느낌표는 앵커는 중심을 잡아야,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이 여의도 바람에 선관위라는 배가 흔들리는 형국입니다. 22대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는 이 선관위 역할에 더 큰 기대를 가질 것 같습니다.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배가 아닌 닷, 앵커로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잡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네, 한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옷을 만들어 본 적 없는 유명 가수가 명품 업체의 디자이너가 되는가 하면 현대미술이 패션쇼 런웨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각을 불어넣는 혁신을 기대하며 예술 영역의 경계를 허무는 일이 늘고 있는데 고유의 정통성을 깨는 데 대한 반발도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4년 해피를 비롯해 무수한 히트곡으로 그래미상만 13번 수상한 가수 겸 음악 프로듀서 퍼렐 윌리엄스. 최근 루이비통이 그를 천재 디자이너 버질 라블로 후임으로 남성복 디자인 수장 자리에 발탁하자 패션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People are in their feelings about it. Okay, some people are real mad about it. Some people are saying it's not fair. Some people are sad. 회사 측은 디자인 교육이나 경력은 없지만 퍼렐의 개척자적 행보가 브랜드 가치관과 닮았다며 선임 이유를 밝혔습니다. 모델들이 런웨이 정중앙 나무 형상 작품을 지나치고 움직이는 설치 미술품 사이를 통과합니다. 미술관 대신 패션쇼 런웨이에 전시된 현대 미술입니다. I collaborate within my work a lot with different disciplines of sculpturing, painting and dance. It made me realize there is so much within fashion that is unexplored. 버스 정류장은 갈색 인조털로 뒤덮였고 앞뒤를 가늠할 수 없는 두상의 머리카락으로 청년부터 노년까지 인간의 생을 표현한 작품들. 해체주의 패션의 상징 메종 마르지엘라를 창립한 세계적 디자이너 마르지엘라의 미술 전시입니다. 직업과 분야, 표현 수단에 따라 고유의 영역이 나뉘던 예술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우입니다. K리그 최고의 라이벌 FC서울과 수원삼성의 100번째 슈퍼매치가 열렸습니다. FC서울이 3골을 터뜨리며 감독 대행 체제인 수원삼성의 완승을 거뒀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홈팀 서울의 킥오프로 시작된 100번째 슈퍼매치. 전반 6분 나상호가 슈팅으로 포문을 엽니다. 임상엽이 측면에서 위협적인 크로스를 날리더니 역습 상황에서 빠른 슈팅을 연결합니다. 수원은 교체 투입된 김보경이 측면에서 가마차기 슛으로 반격에 나섭니다. 꾸준히 수원의 골문을 두드리던 서울은 전반 37분 결실을 맺습니다. 문전 혼전 상황에서 나상호가 왼발 땅볼 슛으로 선제골을 넣습니다. 시즌 5골로 득점 공동선두로 등극하는 순간입니다.
수원은 추가 시간 김보경이 롱스로인을 슈팅까지 연결해봤지만 아쉽게 골대를 벗어납니다. 서울의 공격은 후반에도 매서웠습니다. 황의조가 페널티 박스에서 감아찬 공은 골대를 벗어났지만 곧바로 3분 뒤 코너킥 상황에서 발밑으로 떨어진 공을 마무리합니다. 황의조가 2129일 만에 K리그에서 넣은 필드골입니다. 서울은 나상호의 슈팅이 맞고 나온 걸 팔로세비치가 밀어 넣으며 점수차를 벌립니다. 수원은 후반 43분 밀리치가 침투 패스를 받아 만회골을 넣으면서 0패를 면했습니다. 리그 1위를 다투는 울산과 포항의 동해안 더비도 열렸습니다. 포항은 전반 13분 고영준이 선제골을 넣은 데 이어 후반 9분 추가골까지 넣으며 앞서 나갔습니다. 하지만 울산은 주민규의 만회골과 박호의 동점골로 무승부를 만들면서 선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수도권 지역은 대기질을 회복했는데요. 충청 이남 지역은 아직 방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내일까지 황사먼지가 남아 있겠는데요. 외출하거나 환기하실 때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중부 지역에서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날이 점차 건조해지고 있는데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기 때문에 화재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보통 이맘때 수준으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청주와 서울이 10도에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2도, 대구 20도, 전주는 21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건조한 날씨가 해소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22일 토요일 뉴스7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